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에 사는 만으로 70된 사람입니다. 적지 않게 살았지만 사소한 것들이 참 감사하고 새로워요. 물을 한 잔 마셔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요. 사실 전 얼마 전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서 사소한 일상이 더 소중한지도 모르겠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전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싫어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살면서 도움받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갚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엔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 덜어 있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닌 며느리 때문에 죽을 뻔했다면 믿으시겠어요? 더구나 제 아들보다 더 아꼈던 아이입니다. 이 기막힌 얘기 풀어보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전 남편과 일찍 사별해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신혼여행 때 아기가 생겼고 만삭일 때 혼자가 된 거죠. 가난한 데다 보수적이고 거리도 멀었던 친정엔 돌아갈 수가 없었고 시댁에선 남편 그렇게 된 게 저 때문이라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남편 잃은 것도 괴로운데 가족이란 사람들이 가슴에 비수를 꽂더라고요. 매일같이 울기만 하다가 출산을 했는데 아들은 엄마 속도 모르고 방긋방긋 참 잘도 웃었죠. 참 신기했어요. 다시는 웃을 일 없을 줄 알았는데 갓난아기가 베네짓하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웃게 되더라고요. 희망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자 마음먹게 됐습니다. 영훈아, 우리 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 목소리 들었지? 기억하고 있지? 엄마랑 같이 잘해보자. 아버진 지금 우리 곁에 없지만 하늘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실 거야. 제가 아버지란 단어를 말할 때마다 영훈인 꼭 대답하는 것처럼 옹알이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밤마다 천사처럼 잠든 아기 보면서 베개도 많이 적셨어요. 지금은 다 지난 일이 됐지만요. 아기 얼굴 한 번 못 보고 떠난 남편이 야속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는 것도 사치였어요. 돌아보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이 열심히 살았던 것 같네요. 전 손맛이 좋았던 친정엄마를 닮아서 음식을 곧잘 했어요. 일반 식당은 처음부터 덤비기가 무서워서 분식집부터 시작했죠. 떡볶이, 어묵을 팔고 겨울에는 붕어빵을 파는 게 다였는데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됐어요. 떡볶이는 불티나게 팔렸고 나중에는 그럴듯한 점포를 차려서 김밥도 말고 잔치국수도 팔게 됐죠. 더우나 추우나 한자리에서 열심히 하니까 단골도 생기고 돈 버는 재미가 꽤 쏠쏠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도왔는지 남편의 목숨값으로 사뒀던 땅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 오르게 됐어요. 그걸 계기로 저희 모자 사는 형편은 점점 나아졌죠. 그렇게 불린 돈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은 남편을 쏙 빼닮은 아이였죠. 살아생전에 남편처럼 바른 소리도 잘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 싫어하더니 언론사 기자가 됐어요. 상상도 못했죠. 생각할수록 아들이 참 기특하기만 해요. 저희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아들은 혼자 공부하며 컸습니다. 돌아보면 애가 좀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허튼데 자존심 안 부리고 농어촌 혜택이며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걸 잘 알아오더라고요. 저는 장사가 바쁘기도 했고 잘 몰라서 아들은 학교 선생님 도움으로 대입을 잘 치렀어요. 그렇게 명문대학교에 입학해 혼자 자취하면서 공부하더니 기자가 된 거죠. 동네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줬어요. 아, 영훈 엄마, 안 먹어도 배부르지? 영훈이가 효도를 아주 제대로 하네. 명문대 턱 들어가더니 언론사도 척척 붙고 신통하기도 해라. 이제 며느리 볼 일만 남았네.
아이, 취직하자마자 벌써 무슨 결혼이야. 이제 막 일하기 시작해서 정신 없을 거야. 뭐든 알아서 잘하는 애니까 장가도 때 되면 가겠지. 그런데 제 예상이 빗나갔어요. 아들은 30이 훌쩍 넘도록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사귀는 아가씨가 있냐고 물어봐도 씩 웃고 말더라고요. 답답한데 캐물을 순 없고 저 혼자 소가리를 꿰했어요. 그랬던 녀석이 30 중반이 넘은 나이에 생전 처음으로 여자 이야기를 꺼냈죠. 제가 선 좀 보라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다그치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에휴, 어머니,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선 같은 거 안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도 받아오지 마세요. 뭐 영훈아? 정말이니? 아이 만나는 아가씨가 있어? 네,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작에 만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아이 근데 왜 미뤄? 네 나이가 있는데. 혹시 그 아가씨가 많이 어리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친구 지금 공부하는 것도 있고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요. 결혼은 좀 기다려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결혼할 아가씨가 있다니까 기쁘기는 한데 아들이 한 얘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안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 들으니까 걱정이 됐어요. 아들이 가난한 집안에 장가갈까봐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렵게 살면 그럴까 싶어 염려가 됐던 거죠. 전 아들에게 속 시원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아가씨면 엄마가 언젠가는 보게 될 거 아니냐. 아이 그때 이야기 하나 지금 이야기 하나 뭐가 달라. 얘기해봐 영훈아. 그 아가씨 지금 어떤 상황인데? 아들은 어렵게 얘기를 꺼냈죠. 며느리는 지지리도 가난한 환경에서 장녀로 컸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 로스쿨 준비를 하는데 공부할 돈도 모자라 끼니도 거르기 일쑤라는 얘기였죠. 결혼을 해도 숟가락 하나 못 들고 올 처지라는 거였어요. 아이 뭐 밥까지 굶어가며 공부한다고? 그럼 취직하는 게 낫지 않아? 변호사 공부도 많이 어려울 텐데. 본인 의지가 워낙 확고해요. 어떻게든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도 말릴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연애하면 아들이 밥이며 보양식을 많이 사줬지만 워낙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걸로는 극복이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결혼은 꿈도 못 꾸고요. 듣다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돈이 뭐라고 이 젊은 청춘들을 갈라놓나 속상했죠. 아이 그래도 이 녀석아 결혼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할 수 없죠. 요새는 40 넘어서도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 아가씨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아이 아니다. 말 나온 김에 얼굴 한번 보자. 네가 연락 좀 해봐. 내가 보고 싶어 한다고. 영훈이는 며칠 후 저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왔죠. 그 주 토요일에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아가씨를 서울에서 보게 됐어요.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마음이 참 설레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가씨일까?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버스에서 내려 약속 장소로 갔는데 커피숍에 들어가자마자 그 애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한눈에 봐도 알겠더라고요. 공부에 지쳐 피곤한 얼굴, 허름한 옷차림. 어쩐 일인지 전 그 애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가 그냥 짠했죠. 게다가 그 애는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면 이런 데서 졸까 싶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이, 저 혹시 김미수 아가씨예요? 아이, 나 영훈이 엄마 되는 사람인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 괜찮아요. 앉아요. 많이 피곤했나 봐요. 졸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어제 2시간밖에 못 자서요. 저런, 아침은 먹었어요? 네, 대충 과자 먹었어요. 그럼 쓰나, 공부하는 사람이 잘 먹어야지. 일단 여기서 그 생과일 주스 같은 거 마시고 괜찮으면 나랑 나가서 점심 먹어요. 시간 괜찮아요? 그 처자는 대답 대신 배시시 웃더라고요. 미소라는 이름처럼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공부에 찌들어서 멋도 못 부리고 대충 허기만 때우고 사는 것 같았죠. 몇십 년은 쓴 것 같은 낡은 가방에 다 해진 구두도 눈에 들어왔고요. 게다가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저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했죠. 그동안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공부 중이라서요. 결혼할 상황도 아닌데 영훈 씨 잡고만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미안했어요. 둘이 꽤 오래 사귄 거 맞죠? 그 사이 데이트도 많이 못했다고 하던데. 네, 제 미래가 불확실해서요. 지금도 공부하느라 정신없고 제 상황 다 오픈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도 해봤어요. 다른 여자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평범하게 데이트하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반대하시면 헤어지겠습니다. 면목이 없네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면목이 없다니. 그런 말 말아요. 아니, 난 아가씨 만난 게 반갑기만 한데. 한창 꾸미고 신나게 살 나이에 주눅든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이 아가씨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사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당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았죠. 다 가난이 죄였어요. 저도 친정이 가난했고 남편과 사별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차분하게 집안 사정을 물어봤어요. 영훈이한테 대충 들었어요. 공부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요? 대충 상황이 어떤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아버지가 세탁소 하시면서 저희 키우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엄마까지 중풍이 와서 누워 계시고요. 간병은 동생들이 하고 있는데 약값이며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다 빚이 됐네요. 거기다 전 로스쿨 비용 마련하려고 이것저것 안 하는 게 없어요. 영훈 씨 만난 것도 언론사에서 새벽에 아르바이트 하다 알게 된 거고요. 저런, 공부만 해도 힘들 텐데 어머니랑 동생 걱정에 돈도 벌어야 하고 마음이 편치 않겠어요. 네, 사실 동생들이 원망이 많아요. 큰 누나 이기적이라고요. 절벽에 매달린 심정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요. 아가씨가 참 딱해 보였습니다. 돈 없는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저였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배운 거 가진 거 없어서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 가난은 자식들한테 대물림 됐고요. 남의 논밭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봤자 소용없었어요. 남편 살아생전에도 넉넉한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푼돈밖에는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사고로 죽고 남편 목숨값으로 받은 돈으로 산 땅이 재개발되면서 살림이 편 거였어요. 그 땅이 없었다면 아들 영훈이 처지도 앞에 앉은 아가씨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처자가 너무 가엾고 안쓰러웠죠. 남 같지 않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미소 양의 손을 잡아줬어요. 기운내요.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한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무 걱정 말고 우리 영훈이랑 당장 결혼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 아가씨는 제 얘기에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둘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곧 변호사 될 며느리면 나도 영광이죠. 짝 있는데 결혼을 왜 미뤄요. 로스쿨 진학해서 마음 편히 공부해요.
내가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 아가씨는 제 얘기를 듣고 펑펑 울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면서요. 저까지 눈물이 막 쏟아졌죠. 그날 예비 며느리와 전 뜨끈하게 곰탕 한 그릇씩 먹고 헤어졌어요. 예비 며느리는 제가 탄 버스가 떠날 때까지 꼼짝 않고 서서 손을 흔들어줬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날 이후 아들에게 내색을 하진 않았지만 전 무언의 약속을 했어요. 며느리가 로스쿨 졸업할 때까지 힘든 내색 없이 밀어주자고 스스로 다짐했죠. 사실 로스쿨 비용, 신혼집, 결혼식까지 전 혼자 되려면 돈 부담이 꽤 컸습니다. 그래도 예비 며느리에게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다시 일을 해야 했죠. 한 푼이라도 더 보태고 싶었어요. 그동안 지인에게 맡기고 있던 분식집에 다시 나갔습니다. 직접 장바다가 김밥도 말고 전처럼 열심히 분식을 팔았죠. 주변 지인들, 동네 사람들 모두 절 이해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아들이 명문대 나와가지고 기자하고 며느리감이 변호사 공부를 한다던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이 하나도 없잖아. 영은 엄마 목 크게 빚진 거 아니야? 아들한테 말 못하고 혼자 갚느라 저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님 돈독이 올랐을 수도 있지. 왜 있는 사람이 더 지독하다는 얘기도 있잖아. 뒤에서 하는 얘기들 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아들 며느리 위해 하는 일에 눈치 볼 건 없다고 생각했죠. 자식 위해 뭔들 못하겠냐 싶었어요. 그렇게 새벽 잠 줄여가며 일하고 있는 땅도 어느 정도 처분해서 애들 결혼 비용 대줬습니다. 애들 서울 아파트 세차, 며느리 학비 모두 제 주머니에서 나간 거였죠. 몇 개월 뒤 둘은 결혼식도 올렸어요. 화사하게 신부 화장하고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는 정말 선녀처럼 예뻤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면서 제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니, 저 꿈꾸는 것 같아요. 이거 꿈 아니죠? 다 갚을게요. 꼭 변호사 돼서 어머니가 베푸신 은혜 2배, 3배, 아니 몇만 배 더 갚으면서 살게요.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화장이 다 번지도록 눈물을 쏟았어요. 화장 지어지게 울긴 왜 울어. 마음만으로 충분해. 애 많이 썼다, 세아가. 앞으로는 나랑 영훈이 품 안에서 마음껏 나에게 펼쳐. 세아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된다. 오늘로서 세아가는 내 딸이 된 거야. 어머니, 저 정말 진심이에요. 저 이 은혜 절대 안 잊어요. 이걸 잊으면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딸을 얻는다는 심정으로 아들 내외의 혼사를 아주 기쁘게 치렀습니다. 애들 결혼 후 며느리는 공부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전 김치며 반찬, 고기까지 택배로 자주 보내줬어요. 세아가 쓸 용돈도 따로 챙겨줬어요. 명절, 제 생일 이런 건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말했기 때문에 그런 날은 아들과만 시간을 보냈죠. 긴 시간이 지나 로스쿨 과정을 다 마친 후 며느리는 다행히 변호사가 됐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과정을 마치게 돼서 졸업 전에 일할 법률사무소까지 정해진 상황이었어요. 너무 기특하고 예뻤죠. 벅찬 마음은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힘든 일 다 이겨내고 결국 변호사라는 꿈을 이룬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죠. 지인들 모두 기뻐해줬습니다. 누가 며느리 뒷바라지를 그렇게 해줘? 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니까. 안 그래? 영은 엄마, 이젠 좀 쉬어. 아들 며느리 덕 보고 옷도 해달라 그러고 여행도 보내달라 그러면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아.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로스쿨 졸업 축하해주러 가겠다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는데 반응이 영 이상한 거였습니다. 왜요? 우시게요? 웬만하면 다음에 오세요. 아무나 오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와인에 스테이크 먹고 그런 자리라니까요. 정 축하해주고 싶으시면 다음 달에 돈이나 더 보내주세요. 그게 낫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돈이나 더 보내달라니. 그리고 너 말이 이상하다. 나는 그런 자리 가면 안 되니?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말 참 서운하게 한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많이 바빠질 거예요. 얼굴 보기도 힘들 거니까 웬만한 일에도 오라가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요. 아니, 얘 미소야, 세아가. 며느리는 변호사가 된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처음엔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귀신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단 말을 달고 살던 애였는데 완전히 변해버린 거였죠. 상황은 갈수록 나빠져서 며느리는 대놓고 뻔뻔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버릇도 없고 절 무시하는 행태가 근본이 못된 애라는 생각이 들었죠. 기가 차고 분통이 터져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애한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내가 머저리 천치 바보였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쌌어요. 제 선택이 미련했으니까요. 난 단지 우리 아들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고 며느리가 됐고 그래서 잘해준 건데 제가 덜 떨어진 거였죠. 아들한테는 며느리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참을 만큼 참았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 내가 뭐 잘못했냐, 통화 좀 하자 라고 문자를 보내도 나중엔 답 하나 없었죠.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만 오더라고요. 간신히 통화가 돼도 건방진 말투는 여전했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전에 뜻밖의 말을 듣게 됐어요. 아들이 글쎄 특파원으로 독일에 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특파원을 간다고? 예, 가서 1년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 말 없었잖아. 너무 뜻밖이구나. 결혼 전에 미소한테 외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소가 그걸 기억하고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앞으로 정말 못 간다고, 자긴 괜찮다고 꼭 가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마침 자리도 났고요. 그랬구나. 네가 원하면 가야지. 나도 네 앞길 말릴 생각은 없어. 가서 연락 자주 드릴게요. 1년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잘 계실 수 있죠? 가끔 며느리랑 데이트도 하시고요.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니 얼굴 보러 내려갈게요. 알았어, 영훈아. 어딜 가든 몸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아들은 해외로 가서 일을 하게 됐죠. 며느린 아예 저한테 연락을 끊었고 전 속으로만 끙끙 앓았어요. 자주 통화하는 아들한텐 내색 하나 안 했죠. 영훈이도 처음에는 연락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한 달쯤 지났을 때 소식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내가 걱정된다고 자주 전화를 하던 애가 연락을 뚝 끊으니 걱정이 됐어요. 해외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잠도 못 잤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새벽 3시에 일어나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간 곳은 서울에 있는 며느리의 법률사무소였어요. 갔더니 며느리는 대번에 모른 척 하더라고요. 사람들 눈치를 살피면서 어머니라고도 안 하고 할머니,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이러는 거 있죠. 너무 기가 막혀서 해도 너무한다고 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죠. 이렇게 행동하시니까 아들이 마마보이로 큰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영우 씨랑 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아세요? 이제 그만 가세요. 일 방해하지 말고요. 다신 찾아오지 마시고 조용히 내려가세요. 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되는 거니? 정말 별꼴을 다 보는구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너 이러면 벌 받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 학비 지원 좀 해줬다고 생색내는 거예요? 진짜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됐고요. 교통비 드릴 테니까 내려가세요. 그리고 벌은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받지 제가 왜 받아요? 아, 짜증나. 바쁘니까 이만 가볼게요. 며느리는 저한테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선녀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 잡아먹는 맹수였던 거였죠. 집에 돌아와 며칠을 알았습니다. 곡기를 끊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 상냥한 말투로 어머니 이러는데 소름이 끼쳤죠. 그러나 전해온 건 아주 나쁜 소식이었어요. 아들이 외국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였죠. 어머니가 빨리 가보세요. 제가 독일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표 끊어놨어요. 지금 빨리 짐 싸셔서 공항으로 오셔야 하거든요. 터미널에 차 보내놨으니까 그거 타고 공항으로 오세요. 필요하신 돈이랑 독일 가면 병원까지 안내해줄 사람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래도 네가 빨리 준비를 잘했구나. 나는 옷까지만 싸서 가면 된다는 거지? 얼른 가마. 아이고, 영훈아. 이게 무슨 일이냐. 한동안 연락이 없던 이유가 사고 때문이었어.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에 전 혼이 나갔죠. 동도 트지 않은 새벽에 터미널로 나오라는 며느리 말만 믿고 전 그곳으로 가서 차를 탔어요. 그런데 공항으로 갈 줄 알았던 승합차는 바다가 보이는 선착장에 멈췄어요. 왜 공항으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운전기사와 함께 탄 남자가 저한테 배에 타라고 협박하더라고요. 순간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건장한 남자들을 힘으로 이길 순 없었고 전 배의 객실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보세요. 문 열어주세요. 나 아들한테 가야 해요. 왜 나를 가두냐고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 살려요. 그렇게 전 배에 갇혔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제게 나오라고 소리쳤죠. 보니까 그곳은 섬이었어요. 주변은 온통 바다였고 도시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직감적으로 이곳에서 혼자 탈출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 섬에는 저처럼 이유도 모른 채 실려와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죠. 감시하는 관리자들도 따로 있었어요. 숙소도 컨테이너로 크게 세워져 있고요. 일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도 할 수 없었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규율이 엄했고 감시도 삼엄했죠. 세상에 이런 곳에 붙잡혀 왔더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핸드폰은 이미 꺼져 있었고 관리자들은 그걸 압수하지도 않았죠. 충전기가 없으니 쓸 일도 없을 거라면서 갖고 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훈이가 사고로 다친 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잠도 오지 않고 뭘 먹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관리자 한 사람이 절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며느리와 통화를 시켜줬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전 애원도 하고 소리도 질렀어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죠. 예, 세아가, 미소야,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거니? 여기가 어디냔 말이냐? 날 좀 꺼내다오. 아니, 네가 날 좀 데리러 와줘. 우리 영훈이 다쳤다면서. 그거 사실이야? 아니면 거짓말이니? 세아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 좀 구해줘.
그러나 며느리의 싸늘한 대답에 제 억장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치긴요. 영훈 씨, 사고로 저 세상 갔어요.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 미련 같은 거 두지 마시고 거기서 일이나 하세요. 뭐라고? 우리 영훈이가 어떻게 돼? 못 들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영훈 그 사람 운명했다고요. 그리고 울면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거기 일 힘들다고 들었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슬픔도 고통도 다 잊혀질 거예요. 나중에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걸요? 믿을 수 없는 얘기에 전 까무러칠 것 같았죠. 그러나 곧 정신을 수습하고 그 악마 같은 여자한테 물었어요. 거짓말 마라. 죽긴 누가 죽어? 너 사실대로 말해. 우리 영훈이 갑자기 특파원으로 왜 갔니? 그런 얘기 나한텐 한마디도 없었어. 거기 보낸 것부터 네가 다 꾸민 짓이지? 맞지? 너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우리 영훈이한테 이래? 영훈인 죽지 않았어. 내 아들은 죽지 않았다고. 아, 시끄럽게 왜 자꾸 소리를 지르세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참, 생각이라는 거 더 할 수 없을 거예요. 거기 일 엄청 힘든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죽는 날까지 서로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든 적응해 보세요. 전화는 끊겼고 전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 찢어지게 가난한 거 알고도 차별 한번 하지 않고 나쁜 소리도 한 적 없었습니다. 내 돈 들여 아들이랑 결혼시키고 변호사 되게 해줬더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죠. 영훈이가 저 세상 갔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며느리는 사람이 아닌 악마였어요. 그런 애를 딸처럼 아끼고 챙겼던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매일같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책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훈이의 생사를 확인하는 게 급했어요. 그의 말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었죠. 전 어떻게든 그곳을 탈출하려 했지만 관리자란 놈들한테 당하고 쓰러지는 일만 반복됐어요. 젊은 나이도 아닌 제가 그런 완력을 버텨내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참담하고 괴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전 영훈이를 떠올렸어요. 어떻게든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 하나만 갖고 버텼던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어느 날 새벽 옆자리에 여자가 은밀하게 뭔가를 주더군요. 놀랍게도 그건 핸드폰 충전기였어요. 캄캄한 어둠 속이었고 모두 잠든 척하고 있었죠. 여자는 몇 번이나 제 손등 위에 글자를 써줬어요. 핸드폰을 켰다 끄기라도 하라는 얘기였죠. 그렇게라도 하면 신호가 잡히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전 기회를 틈타 충전기를 연결해 핸드폰을 켰어요. 어차피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몇 분도 충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간신히 핸드폰을 켰다가 잠시 뒤에 끌 수가 있었어요. 이 기회라도 가질 수 있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전 간절하게 기도했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제가 여기 있는 걸 누구라도 알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발요. 전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처럼 간절한 기도는 또 못할 것 같아요. 눈물이 철철 흘렀고 나중에는 꺼이꺼이 소리를 내면서 몸부림까지 쳤죠. 그곳의 생활을 오래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새벽부터 바다로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전 못 보던 광경을 보게 됐죠. 꽤 커다란 배가 섬에 닿는가 싶더니 얼핏 봐도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리는 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멀리 있는 그들에게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제발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정말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거였어요. 관리자들은 당황해서 우리한테 빨리 숙소로 가라고 재촉했죠. 하지만 발로 차있고 마저도 누구 하나 낡아빠진 봉고차에 타지 않았어요. 그 사이 다가오는 사람들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그 사람들은 우릴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곧 팡팡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밝은 불빛이 켜졌다 사라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카메라로 찍고 있었죠. 한 남자가 우릴 향해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육지에서 온 기자들인데요. 잠깐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기자라는 소리에 전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모두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었습니다. 관리자는 기절하게 놀라서 저희를 막 다그쳤어요. 얼굴 가리고 숙소로 가 소리치고 아수라장이 됐죠. 지금이 아니면 탈출할 수 없겠다 싶어 전 죽기 살기로 그 취재진들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내 아들이 기자예요. 최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선생님들, 우리 아들 생사 좀 알려주세요. 내 이름은 강순애고 여기 붙잡혀 들어와 갇혔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기자인 아들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어요. 영훈아, 내 아들 영훈아, 네가 죽었을 리 없어. 절대로 그랬을 리가 없다고. 절규하듯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취재진들이 귀를 터줬어요. 그리고 그때 제 앞에 어떤 남자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죠. 전 그 순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제 앞에 있는 건 다름 아닌 영훈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영훈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 살아있어? 살아있는 건 맞아?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전 반 미치광이처럼 아들에게 매달려 울었죠. 갯벌에 그대로 주저앉아 아들을 품에 안고서 오열했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우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쩐 일인지 아들도 펑펑 울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살아계실 줄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줄 알고 장례도 치렀는데. 뭐?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다 그 여자가 꾸민 일이에요. 어머니 갑자기 쓰러지셔서 손 쓸 새도 없이 돌아가셨다고 했다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들어보니 며느리는 양쪽에 우리가 서로 죽었다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내 유골함까지 만들어 치밀하게 아들을 속였던 거였죠. 영상통화로 납골당을 비춰주면서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며느리가 펑펑 울었다는 거였습니다. 독일에 있던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던 중에 독일에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동네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였죠. 마침 여행을 떠난 그 사람을 아들이 알아본 거였어요. 자네 모친이 세상을 떠났다고? 무슨 소리야. 급한 일 생겨 멀리 갔다고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왔는데.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 누구도 저의 죽음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은 곧장 한국으로 날아온 거였습니다. 며느리 몰래 온 거였어요. 아들은 혼자 절 찾다가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고 새벽에 제 핸드폰이 한번 켜진 걸 실마리 삼아 이곳까지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 섬은 실종된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루머가 오랫동안 떠돌았대요. 그래서 다른 기자들도 함께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였죠. 아들 혼자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쪽수로 밀어붙이자는 생각에 20명 정도의 아는 기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온 거죠. 아들과 동료 기자들은 갇혀있던 사람들을 일일이 인터뷰하고 관리자들도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기사로 내지는 못한다 해도 진짜 기자들을 데려와 인터뷰하고 기자증까지 보여주니 그곳 관리자들도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날 바로 전 아들과 함께 그 섬을 나왔어요. 짜디짠 바닷바람에서 벗어나니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악마 같은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죠. 아들과 저는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전 병원에 입원하고 아들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백방으로 알아보러 다녔죠. 얼마 뒤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된 건 뉴스에서였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가짜 변호사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법률사무소에 이름까지 대가며 사기를 쳐서 그 법률사무소에서도 피해가 큰 상황이었죠. 결국 며느리는 그 로펌까지 고소를 당하게 됐어요. 제게 했던 짓과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명의 진술과 확실한 증거가 있어 며느리는 무거운 형도 피해가지 못하게 됐죠. 그래도 며느리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자기가 로스쿨에서 공부한 법률적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방어하더라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오해가 있었다며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변호사 직전까지 간 사람이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었어요. 명백한 범죄 행위의 며느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연을 끊었죠. 사방을 둘러봐도 며느리 편은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법률사무소에서 며느리를 만난 건 며느리가 그곳에서 변호사가 아닌 서류를 담당하는 직원이었기에 볼 수 있었던 거였죠. 며느리는 몇 번이고 떨어지는 변호사 시험에 결국 포기하고 이런 짓을 꾸민 거였어요. 그리고 며느리 과거를 알게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거짓말에 능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데 선수인 아이였습니다. 영훈이와 저도 그 애한테 철저하게 이용당한 거였어요. 결국 며느리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지만 전 개운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아니 그 여자에게 하나하나 인간도리를 따져가며 잘못을 캐묻고 싶었어요. 전 이 일로 검은 머리 짐승은 함부로 거두면 안 된다는 말을 믿게 되었죠. 모든 일엔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다고 하던가요? 영훈이는 그 여자가 없으니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나쁜 여자한텐 미련 가질 것도 없다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요. 바빠진 아들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와서 저와 시간을 보낸답니다. 전 더 이상 아들에게 결혼하란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는 게 이제는 참 조심스럽고 두렵네요. 지금 제 발밑에는 콩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습니다. 콩이는 제가 병원에서 나온 뒤 데려온 반려견인데요. 푸들이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말 못하는 강아지지만 콩이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사람 대신 반려견에게 사랑을 느끼고 외로움을 달래려고요. 남은 생 덤으로 얻었다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